명 씨와 김 전 의원이 주고받은 7,600여만 원이 공천 대가인 거로 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법원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인데요. 앞으로 검찰의 수사는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죄가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판단을 받아들인 겁니다. 구치소에서 대기하던 두 사람은 곧바로 수감됐습니다. 두 사람은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어떤 내용 좀 충분히 얘기하셨나요? 오늘 심사에서 어떤 부분 위주로 소명하셨습니까? 일관되게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검찰은 두 사람 사이에 오간 7,600여만 원은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공천 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돈은 김 전 의원의 세비로 재작년 8월 이후 16차례에 걸쳐서 강혜경 씨 통장을 거쳐 명 씨에게 전해졌다는 게 검찰의 분석입니다. 검찰은 또 두 사람이 공모해 이른바 공천 장사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치적 배경을 과시해 공천을 미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시 의원 예비후보 2명에게 2억 4천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모두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으로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창원 제2국가산단 지정에 명 씨가 개입한 의혹 등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천 관련 의혹을 밝히기 위해 재작년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 등 전현직 여당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두 사람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의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2년 전 재보궐선거 때 윤 대통령의 개입으로 공천 원칙까지 바뀌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당시 공천 책임자였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허황한 소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대통령이 시장이나 구청장 공천도 언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김영선 전 의원 전략 공천을 발표한 건 지난 2022년 5월 10일입니다. 하루 전 명태균 씨는 당시 당선인 신분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합니다. 당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이 명 씨에게 전략 공천이 아닌 다른 후보랑 경쟁하는 경선으로 가는 분위기라고 전하면서 이 같은 통화가 이뤄진 거로 분석됩니다. 결국 대통령이 결정적 역할을 하면서 공천 원칙이 경선에서 전략 공천으로 바뀌었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이에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애초에 경선하기로 결정했던 적이 없다고 반박하며 공천과 관련해선 대통령 부부와 소통한 적이 없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선에서 전략 공천으로 변했다, 바뀌어졌다. 이 말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한마디로 허황된 소설 같은 얘기예요. 경선으로 정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명 씨와 소통했던 이 의원도 대통령이 힘써주는 상황이라면 본인한테도 얘기가 들릴 텐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서 당의 기류를 전달해준 거란 설명을 내놨습니다. 명태균 사장이 본인이 대통령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이렇게 공천을 받는 것처럼 알고 있어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전달해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과거 기록들을 찾아보니 대통령이 2년 전 지방선거 때 특정 시장이나 구청장의 공천을 요구한 내용이 있었다는 추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수사 핵심은 대통령의 공천 개입 여부라면서도 폭로 정치를 하려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어느 도당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대통령에게 읍소해가지고 저한테 특정 시장 공천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신 적도 있고, 다만 본인이 명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의혹은 강하게 부인했는데 제보자 강혜경 씨 측은 7차례 공짜로 조사를 해줬다고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관련자 진술이 엇갈리는 데다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이 의원을 포함해 명 씨가 친분을 언급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 유력 정치인에 대한 검찰 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 반쯤 이뤄집니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재판 가운데 첫 선고를 앞두고 법원은 긴장감이 돌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추적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오후에 이제 선고가 내려질 텐데 현재 법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아직은 조용한 가운데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법원 청사 정문에서부터 신분 확인을 거쳐 방문객을 들여보내고 있고요. 건물 주변으로는 경찰이 두터운 질서 유지선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어제 저녁부터 일반 차량의 출입도 전면 통제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단체와 보수단체가 각각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오전부터 지지자 등 수천 명이 몰려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1심 선고는 이 대표가 기소된 지 2년여 만에 나오는 건데요.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 대표가 받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인데요. 이 대표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방송 등에 나와서 했던 발언 2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한 것이 있고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씨와 함께 해외 출장을 가고 대면 보고를 받는 등 밀접한 관계였는데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선을 긋기 위해 거짓말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이 대표 측은 하위직 실무자를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 협박 발언 역시 검찰은 국토부가 협조 요청을 했을 뿐 이 대표 스스로 결정한 일이라는 입장이지만 이 대표 측은 답변을 압축적으로 하다 보니 말이 꼬인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대법원 양형 기준상 최대 형량인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황입니다. 네, 오늘 법원 판단의 쟁점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허위 여부를 떠나서 문제가 된 발언들을 사실로 볼 수 있는지부터 따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실제로 고 김문기 씨를 알고 있었다는 점이 증거를 통해 명확히 드러나야 하고요. 국토부가 협박이 아닌 협조 요청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누군가를 모른다, 또 협박 같은 말은 주관적인 표현에 불과해 사실로 취급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발언이 고의적이었는지 즉흥적이었는지도 쟁점인데요. 이 대표 측은 토론회와 사실상 성격이 같은 방송 인터뷰에서 한 발언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 대표가 선거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고의로 발언을 반복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선고가 이 대표 사법 리스크의 최대 고비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어떤 영향들이 있을까요? 네, 만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합니다. 차기 유력 대권 주자인 이 대표의 정치 생명에 타격을 입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민주당 역시 지난 대선에서 보존받은 선거 자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대표가 100만 원 미만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짐을 덜게 되고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엔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역풍을 맞을 거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선 사안이 복잡하지 않은 만큼 최종심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또 원칙적으로 공직선거법 사건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선고 후 각 3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해서 오는 2027년 3월 차기 대선 전에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여당은 일제히 이재명 방탄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민주당은 거듭 검찰의 무리한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하고 장외 여론전에도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이 자해 마케팅까지 시작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 대표가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당이 선거보조금 434억 원을 물어내야 하는데 민주당이 이럴 경우 당이 공중분해된다며 판사를 겁박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434억 반환해도 민주당에 500억 가까이 자산이 남는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해 마케팅 안 통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1심 결과와 상관없이 이 대표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선동에 나설 거라면서 여론을 선동해도 본인의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재판은 물론이고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도 통계까지 들어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위증과 증거인멸 혐의 사건, 무죄는 기소한 사건의 10% 정도에 그쳤다고 합니다. 법치주의, 사법질서의 엄정한 권위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판결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하면서도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검찰을 동원해 정치적으로 기소한 사건일 뿐이라며 그럼에도 선고 뒤 대응책을 고심하는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지금 뭐 워낙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그렇고 뭐 지도부도 그렇고 충분히 뭐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죠. 민주당은 특히 이재명 무죄 여론전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 소속 의원과 지도부 다수는 판결 전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여 검찰 수사를 규탄하며 무죄 선고를 촉구한다는 계획입니다.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통해서 검찰의 사건 조작과 기소권 남용에 철퇴를 내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점을 공정한 판결로서 꼭 특히 친명 최대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가 법원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민주당은 판결 이튿날인 토요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규탄하는 3차 장외투쟁으로 세결집을 노린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 내에선 어떤 판결에도 이재명 독주 체제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거란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다만 대법 확정 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올 경우 정치권 전반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오늘 새벽 충남 금산에서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던 출근 버스가 반대편에서 오는 화물차와 충돌했습니다. 충격으로 버스가 가드레일 아래로 떨어졌고 차량 운전자를 포함해 모두 24명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사고 경위 설명해 주시죠. 네, 충격으로 휘어진 고속도로 가드레일 바깥으로 빨간색 버스가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비탈길에서 앞부분부터 고꾸라지면서 지면과 충돌한 버스는 충격으로 앞 유리창이 완전히 박살난 모습입니다. 오늘 새벽 5시 20분쯤 대전 통영고속도로를 달리던 통근버스가 금산나들목 주변에서 18톤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모두 24명입니다. 50대 운전자를 포함해 통근버스에 타있던 23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화물차 운전자도 다쳤습니다. 다행히 생명이 위태로운 중상자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당시 통근버스는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는 구간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18톤 화물차를 들이받고 가드레일까지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통근버스 운전자 50대 남성은 음주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운전자는 경찰에 비가 내린 탓에 차가 미끄러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하면서 통근버스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대구의 한 자동차 부품 가공 공장에서 큰 불이 나 관할 소방력을 총동원하는 대응 1단계가 한때 발령됐습니다. 곳곳에서는 정전 소식이 잇따르며 밤사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대구 달서구에 있는 한 자동차 부품 가공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직원들이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관할 소방서 인원 등을 총동원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됐고 접근 금지를 당부하는 재난 문자도 발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작업 도중 분진에 불꽃이 튀며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8시 10분쯤 충남 천안시 곳곳에서 정전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지역 전기 공급을 담당하는 변전소 설비 이상으로 1분 정도 전기 공급이 중단된 건데 일부 아파트 단지는 자체 설비 재작동 문제로 복구에 20분 이상 시간이 걸렸습니다. 앞서 강원 춘천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물탱크가 터지며 지하 변전실이 침수돼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720세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가운데 배수 작업을 마치는 대로 안전점검을 거쳐 전력 공급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충북 영동군의 한 농로에서 50대 남녀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과거 연인 관계였다는 주변인 진술을 토대로 전 연인 살해 뒤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아니 아들이 발견하시고 신고하신 거예요. 혈흔이 묻어있는 칼이 발견됐으니까 제가 추정은 하는 건데요. 감식 결과가 나와야 이제 정확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제주에선 바다에 들어가 선체 이상 여부를 확인하던 60대 모터보트 선장이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선박과 항공기 등을 동원해 수색하고 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경기도 양주에서 4살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태권도 관장 A씨가 다른 아동들도 매트에 넣는 등 학대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김호승 경기북부경찰청장은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관장이 다른 아동 1명을 매트에 넣어 학대하는 모습이 복원된 CCTV에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숨진 아동에 대한 학대 피해 140여 건과 함께 다른 아동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도 다수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문다혜 씨 변호인단이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언론을 통해 수사 상황을 유출하고 있다며 형사사건 공보를 문제 삼았습니다. 문다혜 씨 법률 대리를 맡은 이광철, 이정선 변호사는 어제 입장을 내고 서면 방식의 참고인 조사 타진, 압수수색 상황, 변호인 추가 선임 사실 등 문 씨와 변호인을 제외하면 오직 검찰만 아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 공개되는 건 문 씨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고 형사소송법 등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수사윤리 위배 차원을 넘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2월에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의 대표자들이 어제 총회를 열었습니다.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어제 오전 대표자 총회를 열고 내년 3월 학교 복귀 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의대협은 총회에서 휴학 문제를 포함해 향후 행보와 시국 문제 종결 방식 등 4가지 안건에 대해 심의 표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사직 전공의들의 병역 의무 이행 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조정하기 위해 올해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의무사관 후보생들을 대상으로 입영 의향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기관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의무사관 후보생은 3천여 명으로 이들이 한꺼번에 군의관 입대를 선택할 경우 통상적인 군 수요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불수능이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 수능의 국어와 수학, 영어 과목은 모두 쉬웠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킬러 문항은 출제되지 않았지만 과목별로 한두 개 정도 까다로운 문항이 출제됐는데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올해 수능 기조 역시 킬러 문항 배제였습니다. 소위 킬러 문항을 배제하였으며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습니다. EBS 연계율을 50% 이상으로 높였고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 출제했다는 겁니다. EBS 현장 교사단은 이번 수능은 국어와 수학, 영어 모두 불수능이었던 지난해보다는 쉬웠다고 평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좀 쉽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변별력 있는 문항들은 과목별로 반드시 제시가 되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수험생들 반응도 비슷했는데 지난해보다 쉬운 수준의 문항들이 출제됐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국어랑 영어에서는 크게 막 심오한 단어 뭐 이런 어려운 해석 같은 거는 없었던 것 같고 수학도 막 지나친 계산이나 그런 건 크게 없었던 것 같아서 체감 난이도는 확실히 전년도보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완벽하게 아예 못 풀겠다 하는 문항은 없어진 것 같아요. 걱정은 변별력 확보가 충분히 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번 수능은 의대 정원 확대로 상위권 N수생들이 21년 만에 가장 많았는데 수능이 쉬워지면 동점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시 업계에서도 결국 상위권에서는 한두 문항으로 당락이 갈릴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같은 1등급 안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표준 점수에 해당하는 구간대 학생이 몇천 명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경쟁력을 잃게 되는 거죠. 당장 이번 주말부터 수시 지원 대학별 고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가채점 결과 쉬운 수능으로 판별되면 상당수가 수시 지원을 포기하고 정시로 방향을 돌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수능 국어 영역 지문에 적혀있는 인터넷 주소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안내 사이트로 연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제지 공개 뒤에 누군가 같은 주소의 사이트를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수능 국어 영역 선택 과목 언어와 매체에 출제된 지문입니다. 플러그와 콘센트 발명에 대해 등장인물들이 대화하다가 관련 자료가 올라와 있는 사이트를 소개합니다. 이 주소를 실제로 인터넷창에 적어봤더니 수험생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라는 인사와 함께 이런 게시물이 떴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광화문에서 열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집회를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 인터넷 주소는 출제 과정에서 임의로 만든 가상의 사이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어 영역 문제지 공개 뒤 누군가 해당 정보를 올렸다는 겁니다. 평가원은 출제 당시 확인할 때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며 누군가 악의적으로 벌인 소행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수능 출제 문항이 정치적으로 악용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일자 해당 사이트에서 집회 안내 관련 정보는 삭제됐습니다. 평가원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경찰은 학생들이 수능 이후의 생활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청소년 선도 활동에 나섰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난 뒤의 모습을 표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족들은 고생했을 자녀를 안아주기 위해 겨울비 속에서 수험생들을 기다렸습니다. 말없이 우산을 씌워주고 포옹하며 일생의 큰 단계 하나를 마친 뒤의 해방감을 나눴습니다. 좀 먹을 거 먹고 그다음 친구들이랑 노래방 같은 데 놀러 가고 이러는 게 제일 일단 하고 싶어요. 시험이 끝나자마자 가방을 맨 채로 자유를 즐기러 나선 응시생도 있었습니다. 수험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벤트에도 참가하고 시간이 아까워 못했던 쇼핑도 친구들과 마음껏 즐깁니다. 1년 동안 힘들게 준비했는데 이렇게 오늘 노력의 결실을 맺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쇼핑도 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맛있는 거 먹고 놀고 싶습니다. 평소 운동과 공부를 함께 하느라 받아야 했던 스트레스에서도 이젠 벗어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운동하고 공부하면서 못했던 거 많이 하다가 앞으로는 운전면허도 따고 한결 더 가벼워진 마음이 혹시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찰은 도심 번화가 곳곳에 순찰 인력과 학교 전담 경찰관들을 배치했습니다. 또 수험생들의 안전한 학창 시절 마무리를 위해 2월까지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기간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방학 동안 학생들의 온라인 사용이 많아지는 점을 고려해 사이버 도박과 마약, 사기 딥페이크 성범죄 등 청소년 온라인 범죄 4가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수년간 수험 생활을 함께하며 마음 졸여야 했던 가족들과 해방감을 무사히 즐길 수 있도록 곁을 지키는 경찰관까지 모두가 새 출발을 앞둔 청춘들을 응원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네, 이제는 본격적인 대입 레이스가 시작이 되는데요. 입시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지 전문가와 알아보겠습니다. 우현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진학사 우현철입니다. 네, 자 이번 수능 작년보다는 쉬웠다는 평가가 많은데 소장님은 난이도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확실히 전년도 수능과 비교하면은 전반적으로 다소 쉽게 출제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단 여기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아시겠지만 전년도 수능이 국어, 영어, 수학 할 거 없이 정말 어려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수월했다라는 의미이지 올 네. 수능이 절대적으로 쉬운 수능이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킬러 문항, 준 킬러 문항도 배제했다는 게 출제위원장의 어제 설명이었는데 네네. 진짜 없었습니까? 킬러 문항을 사실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네. 배제된 건지 안 된 건지 우리가 조금 의미를 달리 해석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평가원에서는 킬러 문항은 교과과정 외에서 출제가 되고 사교육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풀 수 없는 아주 지나치게 복잡한 계산 문제가 있으면 그거 킬러 문항이야 네. 라고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에 비해서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정답률이 매우 낮은 문항, 아하. 정말 문제 해결하기 어려운 문항, 이게 킬러야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그 두 가지 관점을 다 보더라도 전년도 같은 경우는 수학 22번 문항에 의견이 정말 분분했거든요. 이거 킬러다 아니다. 네. 근데 그런 문제는 올해는 배제가 된 걸로 보여요. 네. 근데 단 평가원장님이 킬러 문항도 배제를 했고 올해는 중킬러 문항도 충분히 걸러졌다라고 발표는 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 관점에서 보면은 중상 난도의 문항들은 변별력 확보 측면에서 일부 출제된 걸로 보이긴 합니다. 준 킬러는 일부 있었다. 네. 전체적인 어쨌든 난이도가 좀 낮아지면은 변별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게 항상 따라오거든요. 네네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서도 제가 잠깐 언급한 것처럼 전년도 수능에 비해서 다소 쉬워졌다는 의미이지 네. 일부 이제 확률과 통계 이런 과목들을 제외하면은 절대적인 난이도가 낮아진 시험이야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국어와 수학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통 과목이라든가 선택 과목 이런 한두 문제에 따라 변별이 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올해 초고난이도 문항이 배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최상위권은 아마 전년도보다는 변별력이 다소 약화됐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상난도 문항들이 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중상위권 학생들의 변별력은 확보된 시험이라고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각 과목별로 지금 1등급 커트라인 전망을 입시 분석 그 업체에 따라서 지금 분석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도 전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각 과목별로 좀 특이한 문항들도 있었어요. 특히 네. 지금 화제가 됐던 문항이 국어 영역에서 한 지문에 노이즈라는 단어가 네. 45번이나 나왔다고 해요. 네네네네. 네. 실제로 이게 특이한 문항도 있었지만 학생들이 정말 까다로워하는 문항들도 올해도 이제 출제가 됐거든요. 네. 제가 몇 가지를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국어 같은 경우에는 독서 파트가 있거든요. 네. 그 독서 파트에서 확인해야 될 정보량이 매우 많았던 7번 문항 그리고 제시문의 핵심어를 적용해서 연결해야 되는 8번 문항 이런 문항들이 좀 까다로웠고요. 네. 또 하나 13번 문항도 학생들이 상당히 문제 해결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여요.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그 확산 모델의 노이즈 제거에 대한 기술 지문이라든가 네. 또는 인터넷 아이디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사회 지문이라든가 이런 문항들은 조금 특이한 문항이긴 했지만 네. 이 문제들이 EBS 수능 특강에서 한번 학생들이 본 지문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대체로 평이하게 출제됐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걸 난이도 있는 문항이다, 난도 있는 문항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 외에 이제 언어와 매체에서 그 중세국어 표기법에 관한 문항 이런 것들이 조금 학생들이 좀 어려워했을 걸로 좀 보이긴 하고요. 네. 영어 영역 같은 경우는 예전과 동일하게 빈칸 추론 유형인 32번, 33번 그리고 순서 배열인 36번 그다음에 문장 삽입과 관련된 문항인 38번 이런 문항들이 좀
어려운 문항이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소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좀 이번 수능 어려웠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수학 영역에서도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공통 과목 같은 경우는 조금 쉬웠거든요. 전반적으로 전년에 비해 쉽게 출제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 과목에서도 삼각 함수를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될 조건을 파악하는 뭐 14번 문항이라든가 또는 뭐 20번 문항, 이런 문항들이 좀 학생들이 해결하기에 좀 어려움을 느꼈을 걸로 보이고요. 네. 선택 과목에서는 확률과 통계와 기하는 30번 문항이 어려웠고요. 아하. 미적분 같은 경우는 28번, 29번, 30번 문항이 아마 까다롭게 느꼈을 텐데, 특히 30번 문항 같은 경우는 삼각함수를 구하고 함수의 성질을 이용해 또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미적분에서는 30번 문항이 상당히 학생들이 까다롭게 느꼈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네. 자, 어쨌든 수능은 이제 끝이 났고요. 수험생들 이제부터 그 지원 전략을 짜야 되는데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당장 우리 학생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가채점을 이제 했을 거예요. 신속하게 가채점을 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내가 수능 최저 충족 여부를 먼저 좀 판단을 해야 돼요. 네. 수능 최저 충족 여부를 판단해서 당장 이번 주 주말부터 있는 논술 전형이라든가 또는 이제 면접 전형에 응시할지 말아야 될지 응시 여부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뭐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부터 이제 대학별 고사도 시작이 되는데 논술이나 면접 지원한 학생들은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수능 최저 충족 여부하고 관계없이 논술은 한번 가봐. 면접은 한번 가봐. 이게 경험상에서도 한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라고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논술의 경우에는 대학별로 논술 출제 기조라든가 유형이 좀 정형화가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좀 이를 본인이 지원했던 그 논술 보는 대학 이를 빠르게 좀 판단하고요. 그러고 나서 기출논술이라든가 모의논술을 통해서 준비하는 게 가장 좀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면접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이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은 서류 기반 면접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본인의 학생부를 꼼꼼히 살펴보고요. 예상되는 질문 리스트를 작성하고 친구들하고 모의 면접 연습 그걸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나 뭐 수시는 뭐 안 하겠다, 정시를 좀 지원을 해보겠다 하는 학생들은 뭘 준비해야 될까요? 만약에 내가 정시를 지원하겠다, 수시는 뭐 이미 나는 뭐 교과 전형이나 이런 전형에 썼기 때문에 뭐 준비할 거는 딱히 없는 것 같아.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요 시기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건 모집 요강에 대한 꼼꼼한 분석,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변화된 점이라든가 변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뭐 수능 반영 영역별 반영 비율이라든가 뭐 가산점이라든가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학의 모집 요강 이걸 좀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특히 변수가 많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N수생의 응시율이 21년 만에 가장 높았다는 그 점이거든요. 높은 이런 N수생 비율이 영향을 좀 줄까요? 이게 조금 의미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N수생이 역대 최고였던 전년보다도 올해 2042명이 더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 늘어난 이유는 아마 의대 증원에 따라서 합격 기대 심리를 갖고 있는 자연계열 최상위 학생들이 증가한 것에서 기인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근데 단순하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N수생이 증가했다. 그럼 재학생보다 N수생이 유리할 거야. 그렇죠. 아무래도 시험을 봤던 친구들이니까.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다른 관점으로 올해를 보자면 올해 재학생 증가도 정말 많았거든요. 올해 재학생이 전년도에 비해 14,000명 이상 증가를 했어요. 그럼 재학생 중에서도 분명히 성적 좋은 친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N수생이 증가했기 때문에 재학생이 불리하다라고 볼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최상위권 뭐 N수생이 됐던 뭐 재학생이 됐던 본인의 성적에 따라서 최선의 전략을 좀 수립한다라고 한다면 네. 아마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최상위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중상위권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각자 어쨌든 자신의 점수에 맞춰서 전략을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네.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까요? 올해는 뭐 어떤 전략이라기보다는 어떤 변수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맞춰야 되는지가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의대 증원이 가장 핵심일 것 같거든요. 네. 의대 증원, 인원 증원이. 그래서 의대 증원에 따라서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어떤 의대에 지원할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거고요. 그런 네. 전략을 좀 수립해야 될 거고요. 또 하나 관점은 의대 지원하려고 하면은 반수생들, 특히나 이제 공대라든가 최상위권 공대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또 의대를 지원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또 공동화가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다음에 있는 그룹의 학생들이 거기를 또 채우려고 또 할 거거든요. 네. 그런 좀 변수가 좀 있기 때문에 최상위권 학생들은 아마도 반수생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상향 또는 소신 지원 추세를 좀 보일 걸로 보이고요. 네.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마 소위 얘기하는 무전공이라고 얘기하는 자유전공학부가 증가한 거 네. 이거에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아무래도 자유전공학부, 무전공 이제 인원이 많잖아요. 네. 그럼 합격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겠죠. 왠지 인원이 많으면 내가 합격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위권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조금 소신 또는 상향 지원을 할 개연성도 있고요. 네. 반대의 경우에는 자유전공학부가 늘어나면서 기존에 학과로 선발했던 그 학과 인원이 정말 크게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국민대 같은 경우는 기계공학과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50명을 뽑았는데 올해는 네. 10명밖에 선발을 안 해요. 네. 이런 식으로 또 학과에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또 모집 인원이 너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네. 그런 학과는 또 기피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요 무전공, 요 전공 자율 선택제라고 하는 요 무전공이 아마 지원 여부 또는 전략을 수립할 때 키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수험은 끝났습니다만 입시는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네요. 수험생들 끝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현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 여사 특검은 이번이 세 번째인데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고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여당도 범야권도 이탈표 없이 표결이 이뤄지며 191명 재석에 191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김 여사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후보 4명을 추천한 뒤 야당이 2명을 추리고 이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야당엔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부여했습니다. 수사 대상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명태균 씨로부터 촉발된 부정선거, 인사개입, 국정농단 의혹 등 크게 2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오직 민심을 따르기 위해 그동안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내용을 대폭 수용해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등 최소한의 법리 검토도 되지 않았다며 퇴장한 뒤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또 특검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 목적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개만 특검하는 이 장면이 저는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한 의혹들이 가짜이고 엉터리 법안이었다는 것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의 제2요구권 시한은 정부로 이송되고 보름 뒤까지입니다. 야당은 오는 28일 재표결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는 이미 제2요구권 행사까지 염두에 두고 거센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꼼수 특검법으로 특정 개인과 특정 정당을 짓밟고 정권을 흔들어 대통령 탄핵으로 가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훈 대표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민심이 버린 대통령과 윤핵관들이냐 아니면 국민의 뜻을 따를 것이냐 답을 정해야 합니다. 여야의 기싸움은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지는 28일까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명태균 씨 관련 의혹 추가 제기 여부나 여권 내부 상황이 재표결 결과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논란 대응책으로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특별감찰관 임명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친한계와 친윤계가 이견을 좁히면서 계파 갈등이 봉합되는 국면이지만 한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당원 게시판에 작성된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둘러싼 논란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고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절차를 밟기로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당내 찬반이 분분해 한때 표결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박수로 만장일치 추인됐습니다. 북한 인권재단 이사와는 별개로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기로 결론낸 건데 민주당과의 협상 등 구체적인 임명 절차는 원내 지도부에 일임됐습니다. 표결 없이 당대표께서 말씀이 계셨고 또 제가 그간의 사정과 함께 제가 제안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박수로 저는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특별감찰관 문제는 속전속결로 정리됐지만 최근 뇌관으로 떠오른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두곤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해 원색적인 비방글을 올렸다는 의혹인데 당 차원의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겁니다. 서범수 사무총장이 비공개 의총에서 해당 논란은 게시판의 오류로 발생했다며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하자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무감사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대표 측이 작성한 게 아니라면 명의 도용이나 해킹일 가능성이 있다. 일부 게시글의 극단적 발언은 표현의 자유가 아닌 범죄라는 취지의 발언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당원 신상은 개인정보여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는데 결국 당무감사 여부는 의견을 더 수렴해 결정하기로 마무리됐습니다. 당원의 신상과 관련된 것은 어떠한 것도 언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고 어차피 지금 시민단체를 거쳐서 이쪽도 고발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혹의 당사자인 한 대표는 없는 분란을 조장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게시판 글엔 명확한 공식 해명을 내놓진 않고 있습니다. 없는 분란을 붙이면 안 돼서 분란을 분열을 조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분들께 혹시 사실을 확인했는지 따로 확인해 보셨나요? 당원 게시판 비방글 의혹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으면서 이번 논란으로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계파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소송을 대통령실 비서실이 대리했다는 의혹을 두고 시민단체가 비서실 내부 운영 규정을 공개하라고 청구한 것과 관련해 2심 법원도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해 1월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률비서관실이 김 여사 개인 문제와 관련해 고발에 나설 수 있느냐며 대통령 비서실 운영 규정에 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비경제부처를 상대로 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골프를 쳤다는 논란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지난 8월부터 대국민 담화 이틀 뒤인 지난 9일까지 최소 7차례 골프를 쳤다는 복수의 제보를 받았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때문에 골프 연습을 재개했다는 대통령실의 설명은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은 골프를 즐긴 게 아니라 트럼프 당선인과의 소통을 위해 친밀한 준비를 한 거라며 이런 사안을 두고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건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음주 사고 뒤에 이른바 술타기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한 김호중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위장 수사를 허용하는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음주뺑소니 사고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 씨. 당시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악용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술타기는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음주운전 뒤 추가로 술을 마시는 범죄 수법입니다. 이에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어 공분이 컸는데 사건 6개월 만에 법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술타기를 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김호중 방지법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겁니다.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경찰 등 수사기관이 위장수사를 허용케 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기존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만 위장수사가 가능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성인 대상 범죄까지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북한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피해를 볼 경우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민방위 기본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여야는 이들을 포함한 비쟁점 민생법안 등 20여 건을 처리했습니다. 앞서 양당 정책위의장은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예금자 보호법과 위기청년 지원법 등 6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데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또 반도체 특별법을 포함해 일부 이견이 있지만 합의가 가능한 70여 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회동에서 민생 살리기에는 여야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과 조속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대한 많은 민생 입법들이 처리되어서 민생의 온기가 돌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야가 민생 법안들엔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반복되는 특검 전국 속 쟁점 법안들엔 여전히 강대강대치가 이어지고 있어 반쪽짜리 협치란 비판도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부인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매우 아쉽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승래 수석 대변인도 10만 원짜리 문제에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될 정도면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 500만 원짜리 봉투는 얼마의 형을 선고받아야 하는 거냐며 검찰의 비뚤어진 이중잣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혜경 씨가 지난 대선 당시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법카 의혹 전체에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송영훈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김 씨의 유죄 판결로 경기도 법인카드가 이 대표 배우자와의 공모 아래 이 대표를 위해 사적인 용도로 유용됐음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김문기 처장은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아셨습니까?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예.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습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오늘 오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나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도 나올 수 없게 되는데요. 박성배 변호사와 핵심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지금 1심에서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 대법원까지는 가야, 그렇게 해야 의원직이라든지 뭐 어떤 보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가 결정이 되는 건데요. 자, 일단 1심. 자,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재판 중에서 첫 번째 선고입니다. 자, 허위 발언을 했다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좀 전해 주실까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입니다. 크게 두 가지 공소사실인데 네. 첫째는 방송 인터뷰 당시에 고 김문기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발언한 부분, 둘째는 국토위 국정감사 과정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국토부가 안 하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는다고 협박했다는 발언이 공소사실로 책정됐습니다. 예. 자, 검찰은 고 김문기 씨와 이재명 대표가 해외 출장 중에 함께 찍은 사진이 있으니 몰랐을 리 없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은 안다와 모른다라는 것은 객관적인 증명이 어렵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법원은 어느 쪽에 조금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볼까요? 일단 고 김문기 처장과 관련해서는 이 검찰은 12년간 이재명 대표가 특별한 교유 관계를 맺어왔다. 특히 해외 골프와 낚시 등 특별한 경험을 해온 이상 고 김문기 전 처장을 이재명 대표가 모를 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무엇보다도 안다 모른다는 인지의 영역이라 주관적인 인식 대상이고 증명도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검찰은 각종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처장과 같이 찍은 사진을 제시하고 유동규 전 본부장을 증인으로 신문해 증인을 진행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안다 모른다는 주관적 영역으로서 입증 불가능한 영역이라는 취지로 맞서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국토부와 관련된 발언과 관련해서는 일단 이 부분은 안다 모른다와 달리 검찰 입장에서는 비교적 입증이 수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국토부 성남시청 직원들이 대체로 이재명 대표와는 반대되는 진술을 법정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는 국토부 공문을 제시하면서 당시 자신의 발언은 직무유기, 이 발언은 정확한 용어가 떠오르지 않아 얼버무리는 발언이었고 전체적인 발언 취지는 사실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의 2020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판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판례도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인 사건이었습니다. 연설과 달리 토론은 이 질문과 답변이 즉흥적으로 오고 간다. 그 과정에서 일부 부정확한 표현이 개입돼 있다고 하더라도 쉽사리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였고 특히 어떤 발언이 사실인지 의견 또는 추상적 판단인지 그 판단이 애매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의견 또는 추상적 판단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무엇보다 뉴스 인터뷰는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즉흥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고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도 질문에 대한 답변 취지였다면 이 판례가 일부 적용될 여지가 있는데 검찰도 이를 의식해서인지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허위 발언을 계속해서 반복해 왔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라고 말했던 부분, 그리고 국정감사에서도 지금 이제 직무유기로 내가 협박을 받았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즉흥적이었는지 고의적으로 했던 발언이었는지에 대한 그 판단도 법원의 주요 쟁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쟁점에 따라서 실제 고의가 있었는지가 드러나게 되고 고의 여부에 따라서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실 뉴스 인터뷰는 사전 대본이 있긴 합니다만 그때그때 앵커가 필요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고 그 질문에 대해 답을 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런 정도의 차원이었는지 그 수준을 넘어서서 앵커가 어떤 질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 사람을 몰랐다고 발언할 의도를 사전부터 가지고 있었는지가 주된 쟁점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토부 감사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발언 자체가 국토부의 행위를 자신의 기준에서 평가한 수준에 이르렀는지 그 수준을 넘어서서 사전에 이와 같은 질문이 나오면 국토부가 협박하겠다는 발언을 할 것이라고 계획하고 관련 근거도 마련하려는 정황이 보였는지 이 사정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대표가 당시에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느냐, 이 부분이 또 주요 쟁점이라는 말씀이신데, 자,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게 허위사실 공표 혐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양형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법정형 자체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무엇보다도 피선거권 제한이 시작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될 것인지가 주된 관심사입니다. 기본적인 양형 기준은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 200만 원에서 800만 원인데 일부 감경된다면 벌금 7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양형 기준들이 중요한데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에는 더 가중됩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 발언들이 선거일에 아주 가깝게 임박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 반면에 전파성이 매우 높은 수단을 이용한 경우에는 가중되는데 방송 인터뷰나 국감장이 생방송된 사정에 비춰보면 전파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유권자의 매우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는지입니다. 이 발언 자체가 이 발언의 사실 여부에 따라서 유권자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었는지
그 대선 과정에서 투표를 할 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였는지가 양형 사유로서 중요한 판단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선고 결론에 따라서 대법원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일단 세 가지 길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 기준이 벌금 100만 원 아니겠습니까? 네네. 자, 이 100만 원을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지금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지게 되나요? 일단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돼 그대로 확정될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향후 5년간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는 향후 곧바로 다가올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예. 뿐만 아니라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직에서 당연 퇴직하게 되고 이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입니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았던 434억 원을 선관위에 그대로 반환해야 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예. 이 사건은 유무죄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의 형이 선고될 것인지가 사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재판부가 유죄의 심증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 발언이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할 것이고 만약 그 정도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벌금 100만 원 미만을 선고하게 될 텐데 일각에서는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의 위법행위는 아니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그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그동안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해왔고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에 비춰볼 때 유죄가 선고된다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은 마땅히 선고되어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100만 원 기준이 중요하긴 한데 만약에 100만 원보다 미만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일부 유죄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면 또 정치적인 논쟁은 불가피하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이 그 민주당이 선거 보전금 434억 원의 비용을 토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압류 신청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가능한 얘기입니까? 사실 이 선거 비용은 선관위가 각 당에 보전을 해주고 예. 일정 투표율 이상을 투표 획득하게 되면 보전해준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국민의힘이 사건 당사자로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난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고 그대로 확정된다면 선관위는 곧바로 비용 보전한 자금을 회수하는 조치를 취할 텐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일부 반사적 효과를 누리는 당사자일지언정 법률상 그 비용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서 국민의힘이 직접 나서서 가압류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각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그렇군요. 정치적인 어젠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2022년 9월 8일에 기소된 건데 지금 1심 재판이 나올 때까지 2년이 넘게 걸린 셈입니다. 지금 쟁점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는 뭘까요? 이 사건 재판이 2년 2개월간 지속되어 왔고 27차례에 걸쳐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그 네.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게 되는데 사실 피고인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게 되면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각종 참고인의 진술 조서에 대해서도 증거 부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 경우에는 검찰이 부득이 수사 과정에서 수사에 협조했던 참고인들을 법정의 증인으로 불러내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네. 증인으로 출석해서 자신이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 조서가 자신의 진술대로 제대로 작성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야 검찰이 비로소 그 진술 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참고인이 법원에 출석한 기회에 피고인 측은 반대 신문을 함으로써 신빙성을 탄핵해 나가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아마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수사 기록도 상당히 길었고 증인 신문도 여러 차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재판이 상당히 늘어졌고 재판장이 사직하는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1심에서 2년 2개월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는데 수사 기록이 1만 쪽에 달한다는 방대한 수사 기록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재판이 다소 늘어진 감은 있습니다. 다만 예. 공직선거법상 재판 기간 강행 규정이 존재합니다. 1심은 기소된 때로부터 6개월 내에 선고하여야 하고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 존재합니다. 이를 어기게 된 셈인데 사실 모든 사건이 그러합니다만 1심에서 대부분의 쟁점은 다 정리가 됩니다. 1심 선고가 이루어지면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게 되는데 오늘 1심 판결 선고 이후에 물론 확정까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만 2심과 3심이 이 공직선거법상 강행 규정을 그대로 준수해서 단기간 내에 판결 선고를 하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 대통령 선거 이전에 자신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위기에 처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그렇군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강행 규정대로 정말 이제 최종심까지 진행이 된다면 6개월 내에 네. 이게 모든 게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건데요. 자, 오늘 법원 앞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재판부에는 뭐 어떤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압박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하는데 심리적인 압박감은 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 그 심리적인 압박감의 정도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네. 장외 집회에 따라서 판결 결과가 달라졌다는 물증 자체는 존재한 바가 없고 다만 재판부가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는 것 자체는 사실이므로 오늘 법원은 특별히 보안을 강화하고 재판부 판사 3명의 퇴근길에도 보안 요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애초에 이 사건 재판 자체가 30명 방청석 규모의 소규모 법정에서 진행돼 왔는데 100석 규모의 중법정으로 변경해서 선고가 진행됩니다. 예. 방청석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 위한 차원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이 중법정이 관리가 더 용이합니다. 저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업무차 방문하는 일이 매우 많은데 예. 소법정은 비교적 오픈된 공간인 반면에 이 중법정은 보안 관리가 더 철저하고 들어가는 길 자체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해서 방청석 수를 늘린다는 명분도 있지만 보안 관리 차원에서 법정 자체도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보안까지도 신경 쓸 정도로 전운이 감돌고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명태균 씨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자, 구속 이유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 가능성을 높게 보고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네. 무엇보다 명태균 씨의 경우에는 휴대전화 세대를 처남을 통해서 처분하게 한 사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재발될 우려가 높다는 점,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의 경우에도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자 3차례에 걸쳐서 휴대전화를 바꾸고 잠적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부분을 높게 본 것 같습니다. 다만 예. 같이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지방선거 예비 후보들의 경우에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자금 흐름이 어느 정도 규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는 이들이 명태균 씨로부터 속았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즉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처럼 발언을 했지만 사실은 공천을 염두에 두지 않는 단순히 돈만 요구하는 상황에 속았다는 사정을 어느 정도 감안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향후 본안 재판에서 다투어야 할 쟁점으로 보입니다. 예. 자, 지금 구속 이유가 구속이 됐다고 해서 곧 유죄는 아닌 건데 그렇다면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해서 혐의를 입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어떤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될까요? 이 사건은 크게 3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 측이 감행했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다. 김영선 전 의원은 명태균 씨에게 그 대가로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를 통해서 7,600만 원, 즉 세비의 절반을 이체해왔다. 마지막으로 지방선거 예비 후보들이 그 대선 불법 여론조사 비용 2억 4천만 원을 보전해 주었다는 것인데 이 3가지 축 중에 2번째 축과 3번째 축의 자금 흐름과 관련된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기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축으로 더 나아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일단 자금 흐름이 확인되었고 범죄 혐의가 일부 소명되었다고 판단된 이상 나아가서 불법 여론조사가 실제로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창원 제2국가산단 선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는지 이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당시 즉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 당시 대표였던 이준석 대표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윤상현 의원 등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검찰도 이들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그리고 공천 개입 의혹의 전반에 대한 쟁점을 좀 짚어봤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스피가 닷새 만에 겨우 반등에 성공했지만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5만 원 아래로 떨어지며 4년 5개월 만에 4만 전자가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1,400원대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유환웅 기자입니다. 장중 5만 1,800원까지 오르며 5만 2천 원대 진입을 시도하던 삼성전자가 장 후반 급락하며 4만 9,9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4,774억 순매도를 하며 주가가 급락했고 4년 5개월 만에 4만 전자로 추락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5% 이상 하락하며 17만 닉스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렇지만 코스피는 기관이 순매수로 지수 상승을 이끌며
5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과 개인의 순매도 속에 4일째 하락 행진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11시 6분 기준으로 1,409.3원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아침 일찍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위원장,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모여 비공개 간담회를 연 뒤 7개월 만에 구두 개입에 나서며 상승세가 꺾였지만 그래도 1,400원대를 유지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간담회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외환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우 적극적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최근 원달러 환율이 세계적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며 고환율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어떤 강달러의 움직임이 좀 지속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정책이 완전히 세팅되기까지 불확실성이 되게 클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 정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지금 우려했던 수준보다 훨씬 더 강하게 갈 것이냐는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는 약해질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내년 환율은 상반기까지 오르고 하반기에 내려가는 상고하저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예측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2023년과 2024년 임금 협약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노사는 조합원이 조합 총회에 참여하는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고 자사 제품 구매에 쓸 수 있는 200만 포인트를 모든 직원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 임금 인상 5.1%와 장기 근속 휴가 확대 등은 지난 3월에 발표한 기존안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2번 연속 미국의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빠졌던 한국이 이번에 재지정됐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현지 시간 14일 발표한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 대상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한국이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된 건 대미 무역 흑자가 150억 달러가 넘는 데다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 총생산의 3% 이상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세액 공제를 폐지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 미국에 공장을 지었던 우리 자동차와 배터리 업체에 피해가 우려됩니다. 워싱턴 권중기 특파원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전기차를 살 때 지급하는 7,500달러 보조금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석유회사 창립자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끄는 에너지 정책팀이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자택인 마러라고에서 관련 회의가 이미 여러 차례 열렸다며 트럼프의 세금 감면 공약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려면 전기차 세액공제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유세 때마다 전기차 세액공제를 쓸데없는 돈 낭비라고 비판하며 폐지를 공언해왔습니다. Insane electric vehicle mandate. This is where everybody's going to have an electric car within a very short period of time. But maybe not everybody wants an electric car. 트럼프 당선을 위해 앞장서 왔던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도 세액공제 폐지에 찬성 입장이라고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세액공제가 사라지면 테슬라는 작은 피해를 입겠지만 지원금이 유지될 경우 나머지 석유차 업계가 황폐화될 거라는 게 머스크의 견해라고 설명했습니다. And we love Elon. I love Elon. He endorsed me, gave me the strongest endorsement. And his Tesla is great, but he understands this. And he never wants, somebody said this. 통신은 IRA법에 따른 다른 청정에너지 지원 정책에 비해 전기차 세액공제는 의회 내 광범위한 합의를 얻을 수 있을 거라며 법 개정을 쉬운 목표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전기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 미국의 대규모 공장을 지었거나 짓고 있는 우리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는 세액공제가 폐지될 경우 경쟁력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주가를 밀어올리던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 수혜 종목에 힘이 빠진 데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하며 미국 3대 주가 지수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07.33포인트, 0.47% 내린 43,750.86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지수는 전장보다 36.21포인트, 0.6% 밀린 5,949.17,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123.07포인트, 0.64% 떨어진 19,107.65의 장을 마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 이후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던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멈췄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으로 12월 금리 인하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88,000달러 선도 밑돌고 있습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미 동부시간 오후 4시 18분 기준 비트코인의 개당 가격은 하루 전보다 1.92% 내린 87,683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전날 사상 처음 93,000달러 선을 돌파한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전날 고점보다 가격이 5,000달러 이상 내렸습니다.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발언하면서 고금리가 유지돼 가상화폐로의 유동성 공급이 제한되고 투자 회피 심리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가 커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2기 행정부 인선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주요 후보자들의 자격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충성심을 기준으로 측근들을 발탁하다 보니 경험이 부족하거나 도덕성 논란이 확산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명한 인사 가운데 가장 논란을 빚고 있는 건 법무장관 지명자인 맷 게이츠 연방 하원 의원입니다. 공화당 내 강경 보수 그룹인 프리덤 코커스의 핵심 인물로 극우 성향을 보여와 중립성을 갖춰야 할 법무장관 자리에는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17세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낙태 찬성 집회에 참석한 여성들은 못생기고 뚱뚱하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Rubio, Walz, Gates even. I mean, what do you make of the choices so far? Gates won't get confirmed. Everybody knows that. 트럼프 당선인이 국가정보국 국장으로 지명한 털시 게버드 전 하원 의원은 독재 정권의 우호적이었던 과거 행보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나토에 전쟁의 책임을 돌리며 러시아를 옹호했고 2017년에는 내전 중인 시리아를 방문해 화학무기로 자국민을 공격한 알 아사드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정보 관련 경력은 물론 정보위원회 활동 경험도 없어 미국의 18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의 수장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So now we're going to see whether the American Senate can stand up and reject two people who are totally unqualified, unfit professionally, and really lacking in the moral characteristics, the character that you need to hold these jobs.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한 피트 헤그세스 역시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폭스뉴스 진행자로 군사정책이나 안보 경험이 전혀 없는 예비역 소령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 등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국제정세 속에 미군을 통솔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경험보다는 충성심을 기준으로 2기 행정부 인선에 속도를 내면서 자격 논란은 더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요직이 친트럼프 인사들로 채워지면서 이들의 견제 없는 독주가 미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네, 트럼프 2기 정부에서 대이란 제재 등 압박 기조가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 이란 간 강대강 대결 구도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이란을 방문해 이란 고위 당국자들과 핵 위기 완화를 위한 대화에 나섰습니다. 런던에서 조소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트럼프 당선 이후 약 일주일 만에 이란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그로시 총장은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과 모하마드 에슬라미 이란 원자력 청장을 만나 핵위기 완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란의 우라늄 농축 농도 상향과 핵시설 사찰 거부에 대한 경고를 전달하고 외교적 타협점을 찾는 데 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We know that it is indispensable to get at this point in time to some concrete, tangible, visible results. 이란은 대화 의지를 내비치면서도
자신들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외부 압박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으로 협상 과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 겁니다. هر گونه قطعنامه مداخله جویانه در امور هسته‌ای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حتما با اقدامات متقابل بلادرنگ. 그로시 사무총장의 이란 방문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후 이란 핵 위기가 심화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정부 당시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서 타결됐던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며 이란에 강력한 경제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2기 정부 들어서는 이란을 더욱 고립시키며 1기 때 대이란 정책이었던 최대의 압박 기조를 이어가거나 강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란 원유 수출 차단 조치 등이 예상되는데 이란은 트럼프 재집권과 이스라엘의 공격 위협에 맞서 핵 프로그램 고도화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면 미국과 이란의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는 만큼 상황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페루에서 현지 시간 15일 한미일 정상이 만나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참전에 대한 조율된 대응을 논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로 향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 맞서 싸우기 위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중대한 전개라면서 세 정상이 이를 심각하게 다룰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에 대해 의심할 바 없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 큰 우려와 경악을 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유럽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들과 북한 참전 문제를 논의할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에 대해 한국, 일본과도 공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폭형 공격 무인기 성능 시험 현장을 석 달 만에 다시 찾아 대량 생산을 강조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무인 항공기 기술연합체사나 연구소와 기업소들에서 생산한 각종 자폭형 공격 무인기의 성능 시험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새로 개발된 무인기의 전술 기술적 특성과 재원에 만족하면서 하루빨리 계열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대량 생산에 들어갈 것을 지시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네, 겨울로 접어든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올해도 어김없이 최악의 스모그가 발생했습니다. 대기오염으로 매년 수백만 명이 조기에 숨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지만 아직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통원 기자입니다. 인도를 상징하는 타지마할이 짙은 스모그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수도 뉴델리에선 가시거리가 300m로 짧아지면서 항공기 운항까지 차질을 빚었습니다. 대기질이 심각 수준으로 나빠진 가운데 건강에 더 치명적인 초미세먼지 농도는 기준치를 50배나 초과했습니다. 뉴델리에는 무기한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सांस फूलता है मेरा खुद ही सांस फूल रहा है आंख में जलन नाक में जलन गला में एकदम पूरा चुपचुपाहट हो रहा है हालत है. 인도 북부와 이웃하고 있는 파키스탄 동부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지난주에는 권장 수준의 120배가 넘는 역사상 최악의 대기질이 기록됐습니다. 매일 7만 명이 병원을 찾고 있는 가운데 유엔은 어린이에 대한 긴급 보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The 11 million children under 5, those who are still in their mothers' wombs, who are actually mothers who are pregnant with babies inside them, these are the most at risk. 인도와 파키스탄은 매년 겨울만 되면 대기 정체에 따른 심각한 스모그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수많은 공장과 자동차가 뿜어내는 유해 물질에 농작물 쓰레기를 소각하면서 발생한 연기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설공사나 트럭의 운행을 제한하고 심지어 인공 강우까지 동원하고 있지만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결국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는 게 급선무지만 막대한 비용과 정치적 반발 때문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토요일인 내일까지는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일요일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 다음 주 초반에는 서울도 올가을 첫 영하권 추위가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과학기상부 윤수빈 캐스터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게 11월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날씨가 정말 포근합니다. 오늘 아침도 날씨가 따뜻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 11월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따뜻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수능일이었던 어제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13.2도로 평년 수준을 10도가량 크게 웃돌았는데요. 11월에 치러진 32차례 수능 가운데 역대 가장 따뜻했습니다. 오늘도 평년보다 온화한 날씨는 계속됩니다. 어젯밤부터 곳곳에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죠. 이 비구름이 이불 역할을 해주면서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14도로 어제보다도 더 높았는데요. 늦가을보다는 5월 중하순 무렵 봄철의 아침처럼 공기가 부드러웠습니다. 낮 동안에도 대부분 평년 기온을 5에서 8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광주의 한낮 기온 21도, 부산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낮에는 이례적으로 따뜻한 날씨에 옷차림 가볍게 하셔도 좋겠지만 해가 지면 기온이 다시 내려갑니다. 큰 기온 변화에 대비해 장시간 바깥에 계실 분들은 겉옷 꼭 챙기셔서 체온 조절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 주말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우선 주말인 내일까지는 봄처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휴일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는데요. 자세한 주말 날씨 그래픽으로 살펴볼까요? 보통 이맘때 서울 아침 기온이 3도, 낮 기온은 11도 정도입니다. 토요일인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14도로 예년의 낮 기온보다도 높은 수준을 보이겠고요. 낮 동안에는 20도까지 올라 역시나 따뜻함이 감돌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 중부와 호남 지방에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휴일에는 서울 아침 최저 기온이 6도로 전날 대비 8도가량 크게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도 12도에 머무르며 비교적 서늘하겠습니다. 그동안 날이 워낙 온화했던 탓에 더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야외 활동 계획하신다면 이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런데 다음 주부터는 서울에서도 영하권 추위가 나타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추위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강한 한기가 남하면서 다음 주 초반에는 서울에서도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기온이 영하권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주 기온 전망 그래프로 살펴보시면 월요일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0도 선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이에 따라 내륙 곳곳에서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영동 지방에는 추위 속에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하지만 화요일에는 날이 이보다 더 추워집니다. 연일 올가을 최저 기온을 경신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도까지 곤두박질하면서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이른 추위는 수요일 낮부터 점차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다고 하니까 건강 관리에 신경 써야 할 것 같은데 이럴 때 제철 음식이 도움이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질 때면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따라서 환절기에는 우리 신체의 적응력과 면역력이 감소하면서 각종 바이러스와 알레르기 물질에 노출되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옷차림으로 체온을 조절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적절한 영양 섭취도 면역력 강화에 필수적입니다. 이때 맛도 좋고 영양분도 풍부한 제철 음식을 먹으면 좋은데요. 특히 11월에는 해산물이 겨울을 대비해 살을 찌워 살이 단단하고 맛있다고 합니다. 흰살 생선의 왕이라고 불리는 도미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이라 무기력감을 없애주고요. 제철을 맞은 굴은 칼슘 함량이 무척 높고 필수 아미노산과 비타민까지 풍부합니다. 또 늦가을부터 겨울까지 빼놓을 수 없는 식자재죠. 유자는 레몬보다 비타민C가 무려 3배가량 함유되어 있고 칼륨과 칼슘도 많아서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올 여름부터 가을까지 정말 이례적인 날씨의 연속입니다. 이렇게 봄처럼 따뜻하다가도 다음 주면 계절의 시계가 초겨울로 급변하니까요. 충분한 휴식과 운동 그리고 영양가 있는 음식으로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옷 따뜻하게 입고 맛있는 제철 음식도 많이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 윤수빈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하며 소속사인 어도에 최후 통첩을 보낸 그룹 뉴진스가 팬들에게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멤버 한이는 그제 오후 팬 소통 앱을 통해 수능을 보는 팬들에게 응원을 전한 뒤 우리를 걱정하지 말라며 각자의 인생에 중요한 단계가 온다고 전했습니다. 멤버 다니엘도 기사를 보고 놀랐겠지만 뉴진스는 괜찮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적었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그제 어도어에 민전 대표의 복귀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전속 계약 해지에 나서겠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룹 뉴진스가 전속 계약 해지 가능성을 언급한 내용 증명을 보낸 데 대해 소속사 어도어가 검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어도어는 어제 내용 증명을 받아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요청 사항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아티스트와 지속적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전 대표와 뉴진스 멤버의 친인척이 한 상장사와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전 대표에게 입장을 물었지만 사실 무근이라는 뜻을 밝혀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도어 민희진 전 대표가 이달 초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하이브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정 기준이 되는 2022년과 2023년에 어도어 영업이익을 고려하면 민전 대표는 26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하이브가 지난 7월 풋옵션 근거인 주주간 계약의 해지를 통보했고 민전 대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실제 민전 대표가 돈을 받기 위해선 법정 공방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전 대표의 측근인 전 어도어 부대표 등도 같은 날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최대 게임쇼인 지스타 2024가 부산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 2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심관음 기자가 지스타에 나온 신작 게임들을 살펴봤습니다. 20살을 맞은 게임쇼 지스타는 부산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계 44개국 1,300여 게임 업체가 참가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올해의 메인 스폰서인 넥슨은 가장 큰 부스를 열어 관람객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특히 던전앤파이터 IP를 활용해 만든 신작 오버킬을 지스타를 통해 첫 공개했습니다. 전 세계 10억 명의 인구가 즐긴 던전앤파이터의 정식 후속작으로 원작의 매력적인 세계관과 액션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크래프톤도 역시 프로젝트 아크와 딩컴 투게더를 최초 공개했습니다. 프로젝트 아크는 크래프톤 산하의 개발진이 만든 팀 기반의 전술 슈팅 게임입니다. 슈팅 게임을 잘 만드는 게임사답게 빠른 전개와 다양한 전술, 쉬운 조작이 돋보였습니다. 딩컴 투게더는 호주의 1인 개발자가 만든 생존 게임을 모바일로 옮겼습니다. 아기자기한 그래픽과 단순하지만 중독성 있는 생존 활동을 통해 이용자에게 힐링을 선사합니다. 저희가 시연 시간을 20분을 드리고 있는데 중간에 이탈하시는 분 없이 정말 즐겁게 플레이하고 가고 계십니다. 올해 대한민국 게임 대상의 영예를 차지한 넷마블도 기존 IP를 활용한 2개의 신작을 선보였습니다. 유명 드라마인 왕자의 게임을 게임으로 만들었고 자사 게임이었던 몬스터 길들이기를 더욱 세련된 액션 RPG로 재탄생시켰습니다. 내가 좋아했던 세계에서 직접 인터랙션하고 스토리를 새롭게 써나가는 거에 대한 많은 재미를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스타에서는 IP 확장을 시도하는 신작이 쏟아졌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세계 게임 시장을 공략하려는 한국 게임사들의 도전이 돋보였습니다. YTN 신관우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과도한 경쟁과 성과주의가 심화되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나의 실패기를 자랑하며 실패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학생들에게 도전 정신을 일깨워주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임늘솔 기자입니다. 한 학생이 모니터를 보고 고민합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정책이 이공계 인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는 겁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로 인터뷰가 어려워지고 연구비도 없어 이 연구는 결국 실패했습니다. 저희가 인터뷰나 설문조사를 할 때 또는 자료 수집을 할 때 좀 비용이 필요했는데 아무래도 학생 신분이다 보니까 이 비용을 확보하는 데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라톤 풀코스에 도전한 김세연 씨. 28kg 감량 후 42.195km를 달렸는데 페이스 조절에 실패해 완주하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실패를 발판 삼아 다시 도약하겠다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끈기가 중요한데 저는 이 마라톤을 실패하는 과정 속에서 목표를 항상 크게 잡고 도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학생들이 겪은 좌절과 실패, 이를 극복한 사례를 공유하는 망한과제 자랑대회가 지난해에 이어 다시 열렸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된 대회로 올해는 총 8팀이 참여해 자신들의 실패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현장 투표를 통해 시상도 이뤄졌는데 실패했지만 성공을 응원하고 싶은 팀은 화려한 비상을, 가장 흥미롭게 실패 경험을 풀어낸 팀은 당신은 상상 그 이상을 받았습니다. 카이스트 실패연구소는 올해 대회와 함께 도전과 실패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진행했는데 젊은 세대로 갈수록 실패의 두려움이 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공한 분들의 공통점은 사실은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성장을 했다는 거거든요. 사실 실패를 안 하고서 큰 성공을 거둘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학생들이 그런 마음 자세를 길렀으면 좋겠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처럼 학생들의 실패는 새로운 연구의 시작일 겁니다. 학생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실패의 과학적 가치를 발견하고 도전하는 힘을 얻을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국제 멸종위기종 1급인 코모도 왕도마뱀 등 해외 희귀 생물을 국내로 밀반입하던 조직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외래 생물 1,800여 마리를 밀수한 14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에서 입국하면서 하이 속옷과 컵라면 용기, 담뱃갑 등의 숨기는 방식으로 외래 생물을 수십 차례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밀수입한 외래 생물 가운데는 코모도 왕도마뱀과 에메랄드 트리보아뱀 등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호가하는 희귀종도 있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페이스북의 모 회사 메타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7억 9,700만 유로, 1조 1,8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집행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메타가 중고거래 플랫폼인 마켓플레이스를 페이스북에 연계해 다른 동종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불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위원회는 페이스북 이용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 자동으로 접근하게 되고 자동으로 노출된다며 이는 다른 경쟁업체가 따라잡을 수 없는 상당한 유통상 이점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글이 저작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프랑스 매체들의 기사를 노출하지 않으려 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고 일간 르몽드가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파리 상사법원은 현지 시간 13일 구글 미국 법인과 구글 아일랜드, 구글 프랑스 등의 프랑스 매체들의 콘텐츠 노출 중단 계획을 철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법원 명령을 어길 경우 이들 3개 구글 법인에 총 90만 유로, 약 13억 3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대대적인 불법 광산 단속에 나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폐광에서 광물을 캐는 수백 명에 대한 물과 음식 공급을 차단했습니다. 남아공 북서부 지방 불법 광산을 지난달부터 단속하고 있는 현지 경찰은 지하 갱도에 400여 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스틸폰테인 광산을 봉쇄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 지하로 내려가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며 이들이 굶주림에 지쳐 올라오면 체포할 계획입니다. 남아공의 불법 광산업자들은 보통 중화기로 무장하고 활동하며 경쟁 파벌 간 유혈 충돌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1년 가까이 불법 광산 단속을 벌여 무기 300여 정과 실탄 10,000발, 다이아몬드 원석 3,200만 랜드, 우리 돈 24억여 원어치를 압수했습니다. 뉴스업 금요일 순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